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근우 전문가님 그리고 박수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 문의까지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에 예고했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었죠. 인성정보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는 계속해서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의료계를 뒤지고 있고 정부는 그리고 또 의료계 쪽에서는 그만 좀 탈출구를 마련해달라 이런 그런 분위기여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손실 중입니다. 4,695원에 10%니까 지금 한 5%, 6% 정도 네. 손실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끝난 건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재료로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그 모멘텀 보고 인성정보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한번 들썩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는 그 모멘텀이 완전히 끝난 건지 시장에서 좀 힘이 빠진 건지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요.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목표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유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보유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이사께서는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뭐 일단 지금 이제 뭐 의료 대란이 좀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많은 뭐 뭐라 해야 되나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게 지금 개발된 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거의 한 2000년 조금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의사들이 국내에 와서 원격 진료를 배워갔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때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보급을 못했죠. 못했던 이유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오히려 더 살찌우게 되고 동네 병원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걸 완벽하게 개발을 못 하고 있죠. 지금은 재밌는 게 지금 한 2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어느 뭐 진짜 뭐 의료 서비스를 받기 너무 힘든 어디 뭐 진짜 뭐 섬이라든가 뭐 어디 뭐 골짜기라든가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원격 진료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도. 그래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번에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우리나라가 먼저 원조 기술력을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지금 일본이나 독일 쪽으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일본이나 독일 가서 오히려 원격 진료를 배워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원격 진료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뭐 진료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좀 이 부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실적으로 이제 실리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의대생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 종합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이나 2시간을 막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뭐 진료를 갖다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소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의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소신 발언하십니까?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들이 보면 거의 그 민영 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병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민영 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오히려 의사를 더 많이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라도 좀 분업화 하자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반대 이제 데모를 하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이 뽑지 마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뭐 민간이 주도하냐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냐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좀 각 나라들마다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원격 진료로 인해서 인성정보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었고 현재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인성정보에 대해서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뭐 비록 마이너스 5%를 찍긴 했지만,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끝난 종목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손절가를 좀 제시한다면, 다시 한 번 더 4,000원 이하로 좀 내려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 정리하시고 4,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좀 견뎌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지켜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저는 전 고점 부근이었던 이제 5,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성정보가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손절가는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원대, 목표가 5,500원입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우선은 제가 이 원격 진료가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특히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인가? 라는 거는 좀 다른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그러냐면요. 인성 정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급등에 대한 재료가 의대 정원 관련된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마찰 중에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모멘텀이나 재료를 체크하는 거는요. 그럼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지점부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마찰이랑 지금의 마찰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 이슈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보통 이제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한테 신청 주신 분은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바로 잘라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트레이딩 할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딱 매수가 저항 맞습니다. 매수가 저항 계속 맞아요. 이 구간이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시도 트라이를 할 때마다 낮아질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하방으로의 압력이 훨씬 더 큰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예시를 같은 종목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작년 12월입니다. 모멘텀을 받고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지켜주니까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가 이탈이 나오면요. 이런 구간에서 딱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거예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다행히도 인성정보가 이제 추후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와 재료가 부각되면서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재료화가 되니까 상승이 나와준 건데 이렇게 상승을 계속 거듭하면서 인성정보는요 이미 신고가를 뚫고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으신 건데 저는 지금은 모멘텀을 좀 잃은 자리로 판단이 돼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절에서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맥점 자리에서는 미리 좀 걷어내는 이런 전략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짜고 나는 이 가격을 이탈하면 정리하겠다. 여기서 반등 주면 이만큼만 수익을 보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정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잃은 것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의협하고 정부가 어떤 타결점을 찾아내도 모멘텀 소멸인 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네. 그게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잖아요. 와, 무조건 지금 그런 게 원격 아니군요. 진료가 원래 규제 산업이었습니다. 예, 예. 규제 대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다 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협의를 하면서 규제를 다 풀었다. 네. 그러면 원격 진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협의를 하면서 다시 제재를 가한다. 원격 진료 산업을 담당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내용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4,300원 이탈하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혹시나 기술적 반등 나오면 본절에서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인성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분의 의견은 갈린 상황입니다. 네. 박수범 이사는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제시했고요. 김근호 전문가는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4,700원, 손절가 4,300원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자세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 상담 역시나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브님께서 삼성전기 올려주셨는데 오늘 뭐 전약 후강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5.5%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는 가는 건가? 이런 차트 오늘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려가다가 고개를 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외국인 기관이 또 이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싶으시대요. 이게 사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종목 네네. 살까요? 뭐 사고 싶다면 사야죠. 네, 사고 싶다 하셨으니까 네, 사세요. 사도 되는 거예요? 됩니다. 네. 네, 안 죽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기가 보면 솔직히 삼성전기로 수익 내기가 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가 이제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뭐라 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차라리 뭐 삼성전자가 더 편할 때가 좀 많은데 아무튼 삼성전기가 오늘 좀 크게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5.5%는 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MLCC라는 이제 제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만들고 있고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기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자, 유리로 이제 기판을 만든다라는 건데 우리가 FPCB가 되었던 PCB가 되었던 다 소재가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가볍고 그리고 잘 휘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전력 소비가 좀 더 유리 기판에 비해서는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단점인데 그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H100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GPU가 있고 HBM이 이제 둘러싸면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6개 정도가 이제 둘러싸면서 있는데 보면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 올트먼도 지금 뭐 작년 이맘때 3월 달에 울면서 기자 인터뷰도 한번 했었죠. 전기값 많이 나온다고. 네,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온다고. 네. 실제 울은지 안 울은지는 모르겠지만 못 봐가지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뭐 전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현재 칩을 이제 새롭게 개발할 때 보면 전력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진전기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뭐 이런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송배전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무튼 이제 전력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에서 뛰쳐나온 유리기판이라는 게 이게 옛날부터 뭐 좀 개발이 되고 있었고 관심도가 좀 높았던 분야였어요. 근데 이게 AI랑 이제 맞물리면서 소비 전력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전력 소비를 낮춰볼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기랑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좀 개발을 한다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어서 이제 유리기판 시대가 왔구나라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늘 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5.5%라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거래량도 이제 100만 주가 형성이 되었어요. 뭐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일봉의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덤으로 뭐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된 갤럭시 S24가 지금도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3,600만 대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 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3,600만 대 이상 좀 판매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생각보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MLCC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 또한, 관심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기는 보면 주가 상승 이유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전망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네, 삼성전기를 굳이 손절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제 판단이 좀 틀려가지고 주가가 이제 역주행을 한다. 역주행하는 건 항상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13만 원 이하로 좀 내려가 버렸다. 그런다면 저는 저 같으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전고점이니까 15만 원 초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단기적으로 그 위치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저희 토마토 TV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종목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15만 원대 초반 단기 목표가를 좀 드렸고요. 손절가 13만 원대. 여기서 이탈이 됐었을 때는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테스나 올려주셨고요. 그쵸, 예. 바다는 김영님의 종목입니다. 47,300원에 비중 20% 담으셨어요. 두산 테스나도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 좀 받았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4만 원 지켜내면서 지금 딱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 들어가신 걸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두산 테스나는 사실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반도체 업체랑 좀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 대부분 전공정, 후공정 다 메모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두산 테스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주로 해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을 같이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점이 좀 특이점인데 그럼 두산 테스나가 지금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게 두산 테스나가 안 좋아서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지점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합니다. 얘네가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도 하는데 그것도 두산 테스나가 거의 유일무이하죠. 저는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특별한 점이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되게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종목은 시총이 크고 무거운데 상승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볍게 갑니다. 왜냐면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이 없어요. 삼성전자 한번 움직이려면요. 우리 지금 반도체 종목 한 500, 600개 되는 거 다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두산 테스나는 이제 그렇게 딸려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장은 대장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가격 구간에 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드리게 된다라면 우선 두산 테스나를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끌고 갔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좀 볼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우선은 이 55,000원 구간이에요. 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만한 종목이고 이때까지 가면서 두산 테스나가 이제 어떠한 시장의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CIS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SOC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뭔가 두산 테스나의
좀 더 바람을 일으켜 줄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지점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런 지점이 나오면서 상승이 간다. 그럼 더 상단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고점 때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 두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다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일단 55,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 가능하고요. 이슈에 힘을 받는다면 정고점까지, 그러니까 6만 원 뚫고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가능성 열어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또 조선주 안에서 또 연결고리가 오늘 또 10시간 전에 또 네. 뉴스가 좀 나왔었었는데요. 바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72,000원에 10%니까 작년 7월쯤 사셨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포지션은 거의 3, 4년 전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무슨 롯데정밀화학이 뭐 암모니아 벙커링과 관련된 부분, 뭐 LPG 운반선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 종목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특별하게 뭐 지금 뭐 메리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암모니아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좀 관심을 좀 내려놓고 있다 보니까, 관심 내려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롯데케미칼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정밀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만이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특화된 이제 화학물질을 좀 생산하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롯데정밀화학은 뭐 또 굳이 또 그런 포지션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뭐 롯데케미칼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보면은 반도체 쪽보다는 석유화학 쪽이 상당히 좀 수출에 있어서 이제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 수출 물량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아예 뭐 에틸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석유화학 분야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뭐 자급자족을 하는 이제 캐파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안 좋죠, 지금. 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뭐 LG화학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들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에 있던 뭐 타이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2012년도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효자 회사였는데 지금은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근데 그 회사가 다행히 또 최근 좀 매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좀 일단 좀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정밀화학 쪽을 정말 바라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뭐 새롭게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소재 쪽에서 좀 뭔가 특별하게 좀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뭐 화학 제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래서 저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때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술적 반등 가격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술적 쉽지 않을까요? 반등도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손실이 좀 커지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손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뭐 주변에 뭐 펀드 매니저 분들도 보면은 뭐 물려가지고 맨날 그 울고 뭐 점심 때 워런 버핏도 수익 안 좋으면 뭐 포테이토만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안 사 먹고 포테이토만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나 하면서 뭐 컵라면이나 사다 먹고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의 움직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이 지금 이제 멈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되고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아니면 좀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세에 좀 맞는 종목으로 좀 더 교체 매매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한 좀 해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롯데정밀화학 아직까지는 사업적인 매력 포인트, 업황 자체에 대한 그런 힘듦, 그리고 중국 수출에 대한 경쟁력, 이런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도 아직까지 상승 재료가 부재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은요, 덕산테코피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시카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2,300원, 비중 15% 담으셨거든요. 덕산테코피아 오늘 3% 하락을 했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덕산테코피아가 시간외에서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내일장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일단 내용 보니까 영업 손실로 이제 적자 전환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요 사실 그 전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가는 자리를 보니까 아마 이거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자리 보니까요 여기서 한번 먹고 나오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런 매매는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들, 일반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탈출이 어려워요. 이익 내는 거는 올라가면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는 충분히 물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자리인데 이게 오늘 바로 물리죠? 오늘 사실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7% 밑으로 가면은 바로 마이너스 10%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거나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말씀드려요.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재합니다. 얘네가. 두 번째 OLED 소재해요. 세 번째로 2차 전지 소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만 치료제도 하겠대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저것 다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 가도 이것저것 다 하는 집은 오히려 장사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맛집 보면 김치찌개집 김치찌개 하나 해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우리 잘 나간다고 해서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하고 전해질도 하고 분리막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덕산테코피아는요. 주가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와주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트레이딩 할 때도 저는 비중을 많이 안 짓는 걸 좀 권장드려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잘라내는 거 잘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의 악재는 예측할 수 없는 약재잖아요.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장 시작하잖아요.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7%면은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미증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해당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마이너스 7%보다 위에서 시작한다라면 이거 마이너스 2%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밑으로 푹 빠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 더. 시간에는 마이너스 7%를 끊었는데 마이너스 10% 더 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종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밑단, 네,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 3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일단 실적에 대한 이슈로 내일장 좀 출렁거림은 예상이 됩니다. 가격 라인 또 그 하락의 폭에 관련해서 또 대응 방법 또 세세하게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이 애니님이 레고캠바이오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사셨어요. 74,200원.
비중은 10%. 근데 이분은 일정 매매를 하시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련된 학회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딱 살려서 가겠다. 이거 뭐 중장기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 전략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레고캠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 ADC 항암제 관련된 기업인데 뭐 최근에 초코파이를 만든 이제 오리온에서도 좀 인수를 했었고요, 지분 인수를 최대 주주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ADC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 뭐 방사선 치료도 있었고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까지 죽이다 보니까 탈모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좀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좀 표적 항암제였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한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적 항암제를 또 이거 또 개선을 하다, 또 더 좋은 게 없나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세포랑 NK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많은 세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많이 죽고 있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Y세포라는 게 잡아서 여기에 불량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NK세포나 T세포가 달려가서 그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세포들이, 그런 이제 Y세포를 회피해가지고 어디 뭐 위에 붙거나 아니면 장에 붙거나 아니면 치장에 붙거나 하면 이제 위암이 되기도 하고 치장암이 되기도 하고 장암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세포 그다음에 NK세포랑 T세포를 강화시키게 된다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런데 면역세포의 문제점은 뭐냐면 치료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억대예요, 억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뭐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연구 개발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보여준 것도 없었고, 이 대량 생산하기가 많은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대량 생산한다는 게 NK세포랑 T세포를 대량 생산하면서 코스트를 낮춘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좀 너무 좀 뭐 불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이제 ADC 항암제입니다. ADC 항암제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나왔던 게 뭐였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게 우리 몸에 보면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을 숙주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개발 중이죠. 근데 그 연구 진척이 그렇게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뭐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ADC 항암제가 나왔어요. ADC 항암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B52 전포기가 있죠. 그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가서 정확하게 그 암세포들만 폭탄을 떨어뜨려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ADC 항암제의 이제 개념인데, 그렇다면 이제 치료제는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는. 어차피 이게 거의 1920년도부터 해서 이제 항암제들을 개발해왔던 이제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들을, 암세포가 있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확하게 운반해서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개발한 회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DC 항암제는 이 코스트가, 그렇게 우리 서민들도 충분히 치료받을 정도로 가격대가 좀 낮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월 달에 미국에 암학회도 있고, 6월 달에 종양학회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 상반기를 통해서, 주가는 지금 현재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매수하시는 가격대보다는 전 더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잡아주십시오. 네, 구체적인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거래량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좀 상승한다면 저는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10만 원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을 좀 제시한다면 그래도 혹시나 동사가 지금 이제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6만 원까지 정말 내려온다면 다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뭐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뭐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서 대응해보자는 관점에 있어서 6만 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 자체에 대한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원, 약간 좀 넓게 밴드를 좀 잡아드렸으니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조금 큰 종목 볼까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입니다. BM 이군요. 에코프로 BM 예. 살펴볼 거고요. ABC 가나님께서 26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담으셨어요. 단기, 중기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좀 개인들은 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단기로는 어떨까요? 또 중장기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로는 종목이 안 맞죠? 이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인데 얘를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막 보려면은 정말 시장 집중도가요. 작년 7월처럼 2차 전지에 광분하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에코프로 BM은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거면 단기 모멘텀 좋은 게 제가 오늘 아까 조선주 막 설명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냐라면은 사실 에코프로 BM 자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말 오래 받았습니다. 그럼 이만큼 받았는데 지금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다라면요. 기다려 볼 만해요. 네. 얘가 막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막 급등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잘 다져주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왜냐면요,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으면은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방향이 옆이 아니고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가격을 계속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다라면은 2차 전지 업황이 조금만 턴어라운드 되면은 에코프로 BM은 바로 이제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리튬 가격이 좀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솔솔 바람이 불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기로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좀 중장기로 비중도 천천히 늘리세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알맞는 종목이고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제일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은 시기에 다 가격을 버텨낸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조금만 업황이 바뀌어주면은 에코프로 BM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대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데에서 현재 흐름에 의미를 좀 주셨고요. 천천히 길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종목인데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자, 노깨비님께서 카카오를 올려주셨는데 가격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14만 5천 원입니다. 아이고. 거기에다 비중 100%. 네. 자, 손해가 심해서 이거 들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마지막 줄 안 읽어주세요? 예. 한보람 아이유님, 예. 제발.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예. 제발 종목상 좀 채택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알겠습니다. 한보람 아이유님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을까요? 예, 최근에 37,000원까지 갔다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네.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5만 원하고 한 6만 원 이 정도 사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카카오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지 좀 짧고 굵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좀 어렵네요. 팔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딱히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또 매수가가 좀 높다 보니까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비중은 조금 줄여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뭐 올라갈 만한 뭐 모멘텀이 딱히 없다라는 게 좀 문제죠. 예. 지금 당장 지금 뭐 그런 흐름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가 예. 저도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좀 안 좋은 내용들은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뭐 이미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좀 여기서 다시 또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할 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솔직히 뭐 저도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십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금리 인하가 된다는 전제 조건에 네네. 성장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리가 뭐 지금 이제 미국 금리를 얘기하시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들, 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겠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테무도 마찬가지,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다가 아예 직접 이제 유통 물량 이제 물류 공장을 또 짓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너무나 싸고 저렴하고 해서, 뭐 물론 우리가 카카오라는 어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받기도 하죠. 금융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품을 또 사기도 하고 뭐 여러 서비스를 우리가 좀 카카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딱히 뭐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계열 회사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계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죄송하지만 뭐라고 지금 현재 딱히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어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들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지금 아직까지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아직까지는 다 팔 건 아니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되 조금 더 바로바로 빨리 움직이지 마시면서 대응을 시장에서 이런 재료들 보시면서 함께 또다시 한번 진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까지 네. 보겠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유럽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PPI를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PPI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역시 이 유럽 증시의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선물 상황 봤었을 때는 한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현재 개장이 됐고 나스닥 정도가 0.3% 오르고 다우존스하고 S&P 500 강보합권에서 지금 약하게 출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빠르게 히든카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